1968년 한 과학자가 천국을 창조했다. 무한한 음식, 무한한 물, 질병 없음, 포식자 없음, 완벽한 기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는 이 개체군이 영원히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4년 후 모든 생명체는 전부 죽었다. 굶주림 때문도 아니었다. 질병 때문도 아니었다. 자원을 둘러싼 싸움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은 풍요로움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 노동시장을 바라보고 전 세계 출산율을 살펴보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직장을 휩쓸고 있는 조용한 퇴사의 물결을 본다면 이 깨달음이 얼마나 섬뜩한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실험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실험이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쥐들의 이야기를. 이 실험의 배후에 있던 인물은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행동연구 과학자였다. 수십 년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거의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한 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핍이 아니다. 생존이 아니다. 적자생존도 아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카룬이 알고 싶었던 것은 모든 도전을 제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였다. 진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였다. 1968년 7월, 그는 자신이 유니버스 25라고 부른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약 3m 너비의 크고 정사각형 모양의 금속 구조물이었고 벽은 높게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다. 그곳은 쥐들의 낙원이었다. 벽마다 강면에 16개의 수직 터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터널들은 400개의 개별 둥지 상자로 이어졌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주거 단지처럼 약 4,000마리의 쥐가 전혀 붐비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었다. 카루는 모든 알려진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했다. 먹이 공급기, 무제한, 자동 보충, 물 항상 이용 가능, 온도 완벽하게 조절됨, 질병 철저히 배제, 모든 쥐는 사전 검사 완료, 포식자 없음, 둥지 재료 넘칠 정도로 제공, 공간 필요 이상으로 충분함. 첫째 날, 카루는 8마리의 쥐를 그 안에 넣었다. 수컷 4마리, 암컷 4마리, 젊고 건강하며 신중하게 선별된 개체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처음 104일 동안은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쥐들은 새로운 세계를 탐색했고 환경에 적응했으며 초기 영역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성장이 시작되었다. 55일마다 개체 수가 2배로 늘어났다. 카룬이 계산한 그대로였다. 35일째 유니버스 22호에는 이미 600마리가 넘는 쥐가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했다. 먹이, 물, 둥지, 가족.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증거처럼 보였다. 한 종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면 그 종은 번성한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카룬은 단순히 쥐의 수만 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쥐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수년 동안 매일 수시간씩,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악몽이 시작되었다. 315일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쥐들은 여전히 있었다. 먹이도 여전히 있었다. 공간도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성장은 느려지기 시작했다. 개체 수의 2배 증가 주기는 갑자기 55일에서 145일로 늘어났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쥐들은 더 이상 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카루는 사회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영역은 모두 차지되었고 지배적인 역할은 이미 정해졌으며 모든 사회적 기능은 이미 분배되어 있었다. 젊은 쥐들은 자신들을 위한 자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쟁취할 것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배워야 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일부 수컷들은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유도 목표도 없이 무작위로 공격했다. 다른 일부는 완전히 위축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다. 그러나 한 집단은 달랐다. 카루는 그들을 아름다운 자들, The Beautiful Ones 이라고 불렀다. 이 쥐들은 싸우지 않았다. 짝짓기도 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먹고 자고 자기 몸을 닦는 것만 했다. 몇 시간씩 완벽한 털, 흠없는 외형, 텅 빈 내면.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다. 카루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불렀다. 정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수컷들이 붕괴되는 동안 암컷들의 행동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원래 쥐어미는 극도로 헌신적인 존재다. 둥지를 짓고 새끼를 보호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을 지킨다. 하지만 유니버스 25에서는 이런 행동이 사라졌다. 어떤 암컷들은 젖을 물리다가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다. 또 다른 암컷들은 새끼들 중 일부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결과 새끼 쥐들의 사망률은 9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일부 암컷들은 공격적으로 변했다. 쥐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다른 쥐들을 공격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새끼들까지 공격했다. 많은 암컷들은 완전히 번식을 중단했다. 그들은 고립된 둥지로 숨어들었고 거의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600일 무렵 마지막으로 태어난 새끼가 성체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개체가 되었다. 개체 수는 약 2200마리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 우리에는 거의 4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결핍은 없었다. 질병도 없었다. 외부의 위협도 없었다. 그런데도 번식은 멈췄다. 그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몇 달 동안 쥐들은 서서히 사라졌다. 공격적인 개체들은 서로를 죽였고 고립된 개체들은 홀로 쇠약해졌으며 아름다운 자들은 후손 없이 늙어갔다. 그리고 920일째 유니버스 25는 침묵에 잠겼다. 움직임도 없고 생명도 없었다. 굶주린 것도 아니었고 외부에 의해 제거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내부에서 붕괴되었다. 카루는 이것을 육체의 죽음에 앞선 사회의 죽음이라고 불렀다. 카루는 이 결과에 놀라지 않았다. 그를 괴롭힌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이 실험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수십 차례 반복했다. 서로 다른 우리, 서로 다른 쥐종, 서로 다른 출발 조건.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사회적 종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든 외부적 도전을 제거하면 사회는 결국 붕괴한다. 카루는 훗날 오늘날까지도 불안을 자아내는 한 문장을 남겼다. 나는 주로 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인간에게 가 있다. 그에게는 분명했다. 문제는 생물학이 아니었다. 음식도 아니었고 공간도 아니었다. 의미였다. 쥐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죽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실험은 위험할 만큼 현실과 맞닿게 된다. 주변을 둘러보라. 사회적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젊은 세대, 관계를 피하고 아이 갖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한 채 일하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믿음 없이 살아간다. 완벽한 겉모습으로 가득 찬 소셜미디어, 그 안에 공허함,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유니버스 25의 아름다운 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몇 시간씩 몸을 닦았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몇 시간씩 스크롤한다. 카루는 이것을 게으름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기심이라 부르지 않았다. 도덕적 타락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이것을 사회구조의 체계적 붕괴라고 불렀다. 그리고 경고했다. 한 사회가 새로운 의미와 소속감을 만들기보다 더 빠르게 풍요를 생산해낼 때 그 사회의 몰락은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현실 세계를 보자. 의견이 아니다. 이념도 아니다. 데이터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약 1.6명 수준이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추세다. 동아시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국은 0.8 이하다. 일본은 1.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매년 수백만 명의 인구를 잃고 있다. 이 사회들은 가난하지 않다. 고도로 발전했고 안전하며 부유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는 일을 멈추고 있다. 동시에 한 세대 전체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사회적 은둔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이를 탕핑, 드러눕기이라 부른다. 젊은이들은 성과 압박과 커리어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한다. 서구에서는 이 현상에 무해한 이름이 붙었다. 조용한 퇴사, quiet quitting. 사람들은 출근은 하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정으로 업무에 몰입한 근로자는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감정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반항적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 그저 비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유니버스 15의 쥐들은 고통을 겪어서 기능을 멈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멈췄다. 모든 것이 너무 쉬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편안함과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안전을 누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외로움, 우울증, 사회적 고립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는 겉으로는 계속 작동한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이탈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설명은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돈, 너무 비싼 주거비, 너무 낮은 임금, 너무 높은 생활비, 그리고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만약 돈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부유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야 한다. 현실은 그 정반대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장 적은 아이를 낳는다. 개별 국가 내부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출산율은 그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인구 붕괴보다 먼저 왔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출산율 하락보다 먼저였다. 더 많은 풍요, 더 적은 아이. 유니버스 15와 정확히 같은 흐름이다. 쥐들이 번식을 멈춘 것은 굶주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멈췄다. 다른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역할, 소속감, 의미. 경제학자들은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금리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보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삶을 순수한 비용 편익 계산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삶은 그 가치를 잃는다. 아이들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위험이 되며 공동체는 시간 낭비가 된다. 쥐들은 충분한 먹이를 가지고 있었다. 충분한 공간도 있었다. 충분한 잠재적 짝도 있었다. 그들은 그냥 더 이상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핍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모든 경기 침체보다 더 비싼 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는 대부분의 경제 통계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외로움. 미국에서는 외로움이 공식적으로 공중보건 위기로 지정되었다. 그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 외로움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며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고립된 몇몇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다. 가장 외로운 집단은 노인이 아니다.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다. 가장 많은 연결을 가진 세대가 가장 깊은 단절을 느낀다. 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채팅을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며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타인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로부터. 이것은 일반적인 외로움이 아니다.
존재론적 외로움이다. 우리의 뇌는 공동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수십만 년 동안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 연결이 사라지면 신체는 이를 비상 상황으로 해석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불안은 커지며 판단력은 떨어진다. 사람들은 더 깊이 후퇴한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유니버스 25에서도 똑같았다. 아름다운 자들은 자유의지로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을 사회적 구조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사람들은 수천 개의 프로필을 넘기지만 진짜 관계는 만들지 못한다. 완벽한 삶을 보며 동시에 공허함을 느낀다. 쥐들이 몇 시간씩 몸을 닦았던 이유는 그 행동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몇 시간씩 스크롤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존 카루는 붕괴가 혼란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명확한 단계를 따랐다. 1단계, 정착. 쥐들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다. 탐색하고 초기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2단계는 약 104일 지속되었다. 2단계, 폭발적 성장.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역할이 생기고 질서가 안정된다. 이 시기가 황금기였다. 유니버스 15에서는 이 단계가 315일 무렵에 끝났다. 3단계, 정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공격성, 고립, 아름다운 자들, 출산율 붕괴. 이것이 행동 싱크 비헤비어럴 싱크. 다. 4단계, 죽음. 더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남아있는 개체들은 대체 없이 늙어가다 사라진다. 멸종. 그 후 카루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모델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단계, 전산업 사회. 결핍이 협력을 강제한다. 2단계, 산업화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풍요, 의료, 기술의 폭발, 인구 증가. 3단계, 오늘날. 출산율 하락, 사회적 후퇴, 의미 상실, 풍요 속의 정체. 4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쥐들과의 차이가 있다. 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존 카루는 자신의 연구를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경고로 보았다. 유니버스 25의 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성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체계를 바꿀 수도 없었다. 그들은 갇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카루는 인간이 쥐에게는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의식,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구조를 다시 세우는 능력,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분석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보조금, 더 많은 경제적 유인. 하지만 카루는 이미 보았다. 풍요만으로는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다.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왜일까? 증상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결핍이 아니다. 의미의 상실이다. 사회는 가난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사회는 노력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할 때 무너진다. 카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적 역할, 새로운 소속의 형태, 새로운 의미의 원천을 만들기보다 더 빠르게 풍요를 생산해낼 때 그 사회의 몰락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유니버스 25는 비어있다. 메릴랜드의 한 연구소 안에 놓인 조용한 금속 구조물, 하나의 기념비다. 가난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다. 낙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